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 구회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019년 4월 6일 시행된 국가직 구급 문제를 함께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험 잘 치르고 오셨죠, 여러분? 네, 이제 시험 끝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해주셨어요. 매우 쉬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쉬운 체감의 느낌과 실제 점수가 얼마나 비례했느냐, 이제 이거에 있겠죠. 우리가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어떤 문제였는지도 확인하고요. 또 아마 이 수업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지방직과 서울시 그리고 기타 다른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무엇이 중요한 초점이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전반적인 문항별 분석표예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좀 좁혀드릴게요. 문법 문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비문학 문제가 전체 45%, 9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문학 및 고전문법, 연계의 문제가 6문제, 30%가량 등장했고, 어휘 및 한자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죠. 골계 풍자 해학은 우리가 비문학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박스형 지문 이해 문제가 전체 85%.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초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프모의고사 1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첫째 시간 오프 수업에서 우리 학생이 저를 끝나고 바로 찾아왔어요. 우리 하프모의고사에서 8분 동안 13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버겁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런 문제를 다 소화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저를 찾아오신 요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국가직 시험 끝나고 그분 제일 먼저 오셨어요. 100점 맞았다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험에서 실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동형에서도 시간을 측정하면서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훨씬 더 여유롭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중요한 이번 국가직 시험의 초점 중에 하나가 읽기 능력. 그러니까 비문학을 포함해서 문학까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답을 찾아낼 것인가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였고요. 또 한 가지, 문항수는 적었지만 문법과 연계된 문제들을 실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날 치러진 소방직의 경우는 문법 문제가 9문제, 기상직의 경우는 10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가직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문법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답변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 국가직만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경우 국가직 9급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골고루 각 분야들을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합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여러분 잘 다음 시험 준비하실 테지만 혹시라도 문법은 이제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높아심도 먼저 하나 전해드려요. 더불어 우리가 문제 한 문제 볼 텐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또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품사를 물었어요. 너무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거의 뭐 기계처럼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살짝 난도가 좀 있었죠. 너는 핵심 쌍둥이 도 보조사죠. 너를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쌍둥이가. 그런데 다시 뭐가 나오네? 성격이 라는 주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 관계로 와 있고요. 그 다음 성격이 뭐하다? 다르다. 그치? 그런 법이다. 성격이 다르다. 그런 법이다. 라고 풀고 있는 거죠. 핵심은 다른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기본형이 뭐인? 다르다인 뭐도 있고 형용사도 존재하고 다른 물건이라고 해서 너를 딴이라고 해석할 거고, 사전에 뭐라고 엔터하는? 다른 엔터하는 무슨 품사도 있다. 관형사도 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형용사네요, 관형사네요? 형용사로 와 있는 거죠. 자, 크다. 너는 품사가 통용되는 대표적인 말이죠. 뭐도 되고 뭐도 되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우리가 네가 뭐로 해석이 되면, 그러우로 해석이 되면 뭐라고 보겠다? 동사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뭐라고 보겠다? 형용사로 볼 건데 지금 나무가 잘 뭐하다? 잘하다. 그러니까 품사 뭐로 봐야겠구나? 동사로 봐야 해요. 홍수가 기본형 전에 뭐라고 엔터할까? 나다 엔터. 그지? 홍수가 나다인데 나아서 하지 않고 왜 나서 했네? 정음 탈락.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자, 나다 또는 난다, 니은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품사가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동사라고 봐야 하고 리을번 넌 사전에 뭐라고 엔터할까? 허틀다 엔터, 허튼 엔터, 허튼 엔터. 그치? 허튼이라고 해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너의 정체는 뭐구나? 관형사로 봐야죠.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기본형이 뭐겠네? 아니다, 아니다, 없다.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따라서 동사를 골라라 그랬다면 누구하고 누구? 니은하고 디귿번 골랐을 거고 형용사를 골라라 했다면 기억하고 미음번 고를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있네? 없어 혼자 있어 관형사 그쵸?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을 찍었어야겠죠. 잘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잘난 척하는 대목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지 말고 뭐 이제 크다, 뭐 나다 안 한 게 없어. 다른도 두 가지 버전을 다 했고요. 아니다, 물론 다 했겠지. 연거푸 나와요. 계속 나와요. 막 계속 잘난 척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잠깐만 문장 똑같은 것도 했다? 성격이 다르다 뭐 이런 것도 했다 뭐 잘난 척도 하고 자 동사형사 구분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두 번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 역시 시간이 관건이었겠죠. 첫 번째 조건이 긍정평서문으로 끝나래요. 그럼 긍정평서문이 아닌 거 골라줘요. 2번 뭐뭐 할 수 없다. 뭐로 끝났네? 부정평서문으로 끝났으니까 너를 빼버려야 해요. 두 번째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확인합시다. 너 찬성해줘요. 유지해라. 그치 반대해줘요. 유지하면 안 된다. 너 찬성해줘요. 폐지해야 한다. 반대해줘요. 폐지하면 안 된다. 잘하네요. 너는 마지막 찬성해줘요. 개혁해야 돼. 그치? 반대라면. 개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찬반 대립은 비교적 명백하고요. 쟁점이 하나가 아닌 거 골라줘요. 너 쟁점이 하나가 아니네 묶어줘요.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 이때의 와는 무슨 조사? 접속 조사. 그러니까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대상이 두 가지구나. 너도 개혁해라, 너도 개혁해라 라는 뜻이 돼서 쟁점이 둘이니까 너 역시 X 해야 하고요. 마지막 조건 뭐냐면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 정서적 표현이 뭐예요? 감정을 뭔가 서술하고 있는 찾아줘요. 어디에 정서적 표현이 있구나. 야만적인. 그러니까 야만적이라는 말은 이미 두발 제한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만들었어요. 세모 만들었어요. 세모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유불리 입장을 이미 제시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몇 번 찍어야겠구나. 1번 찍어야 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건 보이시죠? 저 어마어마하게 연습했어. 진짜 조건에 맞게 쓰기 문제 여러분 잘 놓치지 않았죠? 잘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강백의 파수꾼. 사실 파수꾼 연습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 대목 살짝 처음 봤다 손 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일치불일치로 하실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선택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3개는 옳고 1개는 옳지 않은. 시험장 가면 3번쯤 왔을 때 손떨림 현상이 가장 심하대요.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날이 기억나니? 하도 기억 안 나.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때 손떨림 없이 잘 풀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자, 확인해보죠. 공간적 배경은 막루가 있어야 하는 황야라고 소개했고,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이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라고 했고, 해설자가 무대 위에 아버지, 누가 올라와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올라와 있어야 해. 그치? 아버지가 무대 위에 있어야 해설자가 소개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파수꾼의 얼굴이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얼굴이 어떠한지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하는데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때의 내습을 알리는 막루가 세워져 있죠. 자, 뭐가 있는? 막루가 있는 어디다? 황야다 라고 소개했네요. 드높이 솟은 이 막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뭐 할 겁니다? 변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줬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 누구 등장? 파수꾼 등장. 그렇죠?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뭐로 보인대요? 시커먼 그림자로만. 뭐가 안 보이겠다. 얼굴이 안 보이겠네요.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무대 위 아버지 있네 없네? 없어요. 그냥 들었다라는 것만 소개한 거구나. 몇 번 찍어야 할까요?
3번 찍어줘야겠죠.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내용 물은 게 아니라 살짝 내용상의 일치불일치처럼 문제 풀게 해서 굉장히 여러분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다, 계속 잘난 척 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풀었다. 네 번째,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 역시 공감적 듣기의 방법, 그래서 뭔가 거창한 거 묻는 것 같았으나 내용상의 일치불일치였죠.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누구의 말? 누르르르르 누구의 말? 그치? 누구의 말? 정아의 말인 것 같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렀을 턱은 없잖아.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이건 누구 얘기구나? 수빈 얘기구나. 그랬더니 다시 누가? 정아가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답을 못했어. 그럼 누가 말했을까? 마지막 수빈이가 얘기를 했겠죠. 이와 같이 대화가 나올 땐 사람 이름을 써주면 덜 헷갈리겠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수빈이 포인트예요, 선택지가 정아가 포인트예요? 수빈이 지금 다 포인트여서 수빈의 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질문. 수빈이 정아의 말에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예요? 정말 진짜 그치? 정말 네가 진짜 그랬니? 라고 해서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뒤의 내용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해결됐네? 2번도 해결됐어. 수비는 누가? 정아가 뭐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가 봐. 수비는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 수비는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자, 골라줘요. 몇 번 정답? 4번 정답. 그치? 어디를 봐도 자신의 어떤 처지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고 있는 재구성이 없어. 그럼 질문해요. 자, 수빈이 어떻게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줬어요? 이렇게 물었으면 우리 다들 없을 뻔했다. 그쵸? 어떻게 도와줬게요? 질문. 대답을 못했어. 대답을 못했구나. 르르르르르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뭐 하고 있는 거게? 재진술. 앞에서 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내가 받아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내 감정이 그랬구나 라고 뭐 할 수 있게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진술한 거구나, 앞에 내용 똑같이 받고 있는 거구나 까지 여러분이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하면 좋겠음. 자, 정답은 아주 쉽게 4번 찾으셨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많이 했다. 그치? 많이 했다. 그래서 집중하고 격려하고 반영해 줄 건데, 특별히 반영하기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재진술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본 적이 있는데 뭐 기억도 안 났겠지 뭐. 그래도 문제는 잘 풀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대화의 원리. 잠깐만 잘난 척 좀 더 할게. 우리 마지막에 대화의 원리 막 이런 것도 풀었거든. 그래서 공감적 말하기, 공감적 듣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네요. 계속 가보죠. 5번 문제. 우리가 시험 전전날이었죠. 우리 찍기특강 때 제가 막 20점 걸어요 그랬는데 미안 20점은 안 나오고 10점 걸어서 나왔어. 그쵸?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너죠. 자, 음운변동 유형화할 때 부억 1에 나타나는 음운변동 유형으로 고른 거 고르랍니다. 자, 부억이란 단위로 파생 합성어. 합성어 누가 만났네요. 부억과 일이 만나서 하나의 낱말이니까 합성어고. 자, 너는 복합어네. 앞말에 뭐 있고 받침 있고 뒷글자 시작이 이야 여요유 뭐가 들어오겠구나. 니은이 첨가되겠죠. 니은 첨가 전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을 것. 첫 번째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있고 그 다음 무슨 첨가? 니은 첨가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되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 충돌? 기역과 니은, 울림의 세계와 안 울림의 세계가 충돌했으니까 한 번 더 발음할 거죠. 뭐라고? 부엉일. 그 최종 발음은 부엉일. 무슨 현상이 있네요? 자음동화
비음화. 야, 이거 밝히라고 했으면 되게 재밌었겠구나. 답을 잘 못하시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해요? 교체 대치에 속하는 거죠. 네가 원래 키읔이었는데 기역으로 바뀌었어. 니은 첨가는 어디에 속해요? 첨가에 속하죠. 비음화. 자음동화는 어디 안에 퐁당? 교체 안에 퐁당. 몇 번의 교체와? 몇 번의 교체요? 두 번의 교체와. 몇 번의 첨가? 한 번의 첨가. 출제자님 다음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몇 번 정답이게요? 1번 정답. 잘했어요. 계속 갈게요. 가기 전에 이제 잘난 척을 보시겠죠? 많이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했다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했구나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만 잘난 척하고 빨리 갈게요. 6번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네요. 그러면 3개는 틀렸고 하나가 옳다. 선택지 먼저 확인해요. 자, 찬성 측 여러분 시험장에서 뭐 했어야 해요? 묶었어야 해요. 1번과 2번을 묶고 3번과 4번을 묶고 확인하셨어야죠. 1번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요. 이야 진짜 여기 어렵게 만들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친숙한 상황은 잘 알 거고 친한 상황이고 나하고 뭔가 연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빗댄다는 게 뭐예요? 빗대다. 돌려 말하기, 더 나아가서 비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제시해서 그럼 뭐 나와줘야 해요? 자기 경험이 나와줘야겠죠. 이게 찬성 측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반대 측 얘기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윤리적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도덕 윤리 뭔가 윤리 도덕 뭔가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말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었어야 되고 마지막 논제 의문을 제기하여 의문을 제기했다면 무슨 문장보가 있을까? 물음표가 있겠지. 그렇지 물음표가 있어서 뭘 뭐 했다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뭔가 의문을 제기해서 그럼 일단 반대측에 뭐 있는지 확인해야 해. 물음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이거는 확인했고 주장을 뭔가 강화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했다면 사실은 답은 의외로 굉장히 빨리 찾을 수도 있는 문제. 왜냐? 적절한 거. 몇 개만 적절한 거? 하나만 적절한 거. 답은 아주 명백해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주제가 뭐라고요?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뭐뭐라고 하다. 라고예요, 고예요? 고. 너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간접 인용. 내 이야기예요, 들었어? 들었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A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자, 이것도 그렇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찬성 측은 누구한테 책임 물으래요? 첫 번째,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 책임 물어라. 두 번째, 어디도 책임을 물으래요?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폭력을 방관한, 그러니까 폭력을 방관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랬더니 사회자가 다음으로 반대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반대측 의견에서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찬성 측은 누구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범위를 설정했지? 폭력을 직접 행사한 행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라. 두 번째, 방관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그런데 지금 반대측은 범위가 완전 달라졌죠. 첫 번째 뭐래요?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 그러니까 아까는 폭력 자체 행위는 다 책임을 물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피해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어라. 훨씬 범위를 줄였죠. 또 하나,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범위부터 찬성과 반대가 완전히 달라. 그래놓고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반대 측이 먼저 말을 하죠.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자, 누구까지를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제 얘기? 의문 제기. 그래놓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뭐가? 범위 자체가 규정하기가 뭐하다? 불명확하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뭐였죠?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였어. 근데 뭐가 뭐하대요? 방관자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처음에 뭐 하면서? 의문으로 제기하면서 강화하고 있는 거지. 그래놓고 찬성 측이 얘기를 해요.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채 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 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뭐에 문제가 된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언급한 건 오히려 어느 쪽이네? 찬성 측. 해결책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러 가볼게요.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비유한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숙한 상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긴 했어. 왜냐하면 들은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아주 친숙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빗대어를 우리가 비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다. X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뭐 했어요? 들은 상황을 얘기했지. 또 한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친숙한 상황을 언급한 대목이 또 있어요. 어디? 반대측이 얘기해요. 뭐라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라는 친숙한 상황 자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측에서도 친숙한 상황을 언급한 대목은 있었구나. 계속 볼게요. 더불어 자, 반대측은 해결 방법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윤리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다? 찬성 측이죠. 다만 명백하게 뭘 제기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뭐 하고 있다?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 몇 번 찍었어야 해요? 4번 찍었어야 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지문이 길어서 그래서 지문이 길어서 긴 지문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 다만 우리가 많이 했다고 말하기 전략 너무 빨리 넘기지 말아요. 토론에 대해서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넘겨도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시험장에서도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7번째, 너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비문학으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지식으로도 풀 수 있죠. 어떻게 푸셨어요? 그냥 풀었어. 잘했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 4가지 미적 범주 생각났어요?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가 생각났어? 그럼 대박이고 생각 안 났으면 그냥 가야지 뭐. 자,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띠리링을 통해 드러난다. 질문, 이 기억에 풍자 해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치. 이 핵심은 풍자와 해학이 안 들어간다. 기억에는 다른 말이 나와줬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힌트를 준 거죠. 누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골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설명해줘. 골개가 뭐냐?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어야 할 양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못해 행세해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이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 아, 양반이어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긍정해버릴 때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거. 자, 깨트리는 걸 제가 좋아하는 말로 바꿔주세요. 까다. 그치? 까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걸 뭐라고 부를 거게? 풍자라고 부를 거고, 자, 그 반대 있는 것에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걸 뭐라고 부를 거게요? 해학이라고 부를 거죠. 그럼 답 찍어줘요. 몇 번 정답이구나? 4번 정답. 그치? 그래서 네가 너를 찍었어야 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미적 범주 중에 풍자와 해학을 포함하는 미적 범주가 뭐다? 골개미. 그러니까 기억에는 골개미가 들어가야 해. 풍자가 뭐 하는 거예요?
까는 거. 그치? 까는 거니까 뭐하고 연결됐어? 깨트리다. 아, 뒤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사전적인 정의를 소개하세요. 좀 더 유식하게. 골개는 뭐가 들어가야 해요? 골개. 쓰는 척하지 말고 뭘 쓰게 있어 지금. 그죠? 골개는 뭐지? 골개는 뭐 하는 거죠? 몰라.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어. 골개는 익살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풀면 그렇대. 그러면 사전적으로 풍자는 뭐 하는 거냐? 뭔가 결점 같은 것을 폭로해.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해서 여기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폭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결점을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했어요? 비방 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해학은 뭐 할 거냐? 해학은 익살이 있는데 근데 품위를 지키는 거래. 와, 사전적 정의 대박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번 기회에 살짝 들어둘 필요가 있고. 익살이 뭐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 영어로 GH. 그치? 뭔가 웃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코미디. 웃긴데 우리한테 뭔가 아주 뒤끝에 뭔가를 남겨주고 있다는 거지. 생각하게 하는 너. 네가 골개구나. 근데 그중에 뭔가 결점을 폭로하면서 비방하는 누군가를 까는 너를 뭐라고 불렀구나? 풍자. 그럼 다시 소개하세요. 얘 뭐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웃는 거지. 널 뭐라고 불렀구나? 해야. 동전에 마치 앞뒷면처럼 같이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고 네가 골개에 기여하는 두 가지구나 라고 이해해두면 좋겠고. 살짝 앞에 있었는데 미으식 네 가지. 이거 잘난 척 해야 되나? 잠깐만. 잘난 척 할게요. 지금 똑같이 나왔다. 똑같이 나왔다. 완벽히 똑같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같은 대목이긴 한데 미의식 네 가지만. 이건 잘난 척 그만하고. 잠깐만요. 자, 이거 확인하고 가요. 무슨 미? 승거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승거미는 있어야 할 그것을 추구하죠. 국가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우아미. 그러니까 미 자체 혹은 이 있어야 할 것을 내리면 되죠. 네 글자로 내 분수에 만족해. 안분지족 할 때 우아미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슬프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비장미.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애인이 도망갔어. 애인이 어디로 떠나갔어. 그때 느껴지는 아름다움 뭐군요? 비장미가 될 거고 물론 우리가 이 있어야 할 것을 합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도 역시 무슨 미구나? 비장미 가능하고 있어야 할 그것이 현실로 추락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뭐라고 하는군요? 골개미라고 하는구나. 또 이 기회에 복습 한번 해두면 좋겠네요. 계속 가요. 자, 많이 했다. 무지하게 많이 했다. 엄청 잘난 척한다. 자, 8번 문제 집어넣기 문제. 영어 문제에도 있어서 국어 문제 열심히 연습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나왔어요. 다음 그래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자, 보기를 잘 읽어야죠.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뭐? 아침 저녁. 두 번째 뭐요? 기도가 뉴스로 바뀌었다. 그치? 두 가지 주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기도가 뉴스로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봅시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 그럼 종교를 소개해줘요.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다. 또요. 권위의 시금석이다. 라는 종교가 자 뉴스를 대체할 때 즉 종교를 뉴스가 대신할 때 사회가 근대화된답니다. 질문 한 가지. 시금석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틀린데 출제자님 이런 건 내주세요. 시금석이 뭐예요? 금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돌. 그럼 무슨 뜻을 쓸까? 기준. 그치, 기준. 잘했어요. 기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겠지. 그래서 시금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또 확인해 두시고.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누가요? 뉴스가 무엇과 동등하대요? 신앙과 동등한 뭐를 차지한다고요? 권력. 그치? 권력의 지위니까 권력이 포인트인 거겠지. 이걸 차지했대. 뉴스 사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뭘요? 교회 시간 규범을 따른다. 누가요? 아침 기도가 아침 뉴스. 누가요? 저녁 기도가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어떻게 알았어? 기억인지? 시간 규범. 그렇지. 위에서 이미 대체한다라는 말과 함께 시간 규범 주고 있으니까 기억이 명백하죠.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기도 대신에 아침 뉴스, 저녁 기도 대신에 저녁 종합 뉴스.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 아침에는 아침 뉴스 들어, 저녁에는 저녁 뉴스 들어를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뒤에 문장하고 연결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를 바란다. 소개하세요. 어떤 계시? 읽어 시작.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아, 계시란 말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이런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놓고 그리고 뭐에다 그리고야?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대. 왜죠? 왜죠? 뉴스는 뭘 차지했지? 아니야, 시간 규범 또 하나 그 전에 권력, 그치? 신앙과 동등한 권력을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다? 이단이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라고 추가해서 마지막에 던져준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 사이에 들어가기 어색해를 고르든가 아니면 명백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를 고르든가 우리가 했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정답 몇 번 찍었네요? 1번 찍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잠깐만 너무 빨리 가지 말아요. 집어넣어봐. 보기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확대를 못 해왔어요. 자, 넣어봐. 적절한 것은 진짜 많이 연습했죠. 맥락 읽기 연습은 계속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영어에서도 여러분이 꼭 혁혁한 공을 이루면 좋겠어요. 국어 문제 박인로의 누항사. 자, 박인로의 누항사 장르는요. 장르는 필요 없어. 답만 풀면 돼. 잘했어요. 누항사는 누추한 거리의 노래라는 뜻이고 가사이죠. 임진왜란을 겪고 난 양반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앞에 뭐 빌리러 갔다 온 장면이 있었지? 소 빌리러 갔다 온 장면이 있었죠. 근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꽁고기하고 술 먹여서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못 줄 것 같네. 저번에 말했는데 미안. 이런데 나오는데 헌먼덕 친절하게 여기 뜻도 소개했죠. 먼덕이 뭐예요? 모자라며 거기 소개했잖아.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시네. 여러분 소개하세요. 설피. 우리 문제도 풀었었다. 설피가 뭐예요? 맥없이 너를 다른 부사로 바꿔줘. 어슬렁 물러 나오는데 풍채적은 형용해. 여러분 소개하세요. 풍채적은 형용이 뭐예요? 모르고 잘 풀었어. 되게 훌륭하다. 자, 풍채적은 형용 누가 뭐하다? 내가 몸이 되게 작다고. 화자가 자기 풍채를 굉장히 작다. 왜요? 임진왜란 겪었다니까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소도 빌려 쓰는 처지인데 많이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풍채가 굉장히 작은 형용에 누가요? 개가 짖을 뿐이로라. 그럼 소개하시죠. 여러분 시험 되게 못 봤다? 근데 막 정말 기분 안 좋아서 막 가고 있는데 개가 막 짖어. 질문 이 개 자체가 절망이다. X죠. 이 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절망 혹은 나의 어떤 참담함을 더 드러나게 하는 소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소 빌리러 갔어. 양반 처제 소 빌린 것도 사실은 X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빌려줘서 지금 굉장히 마음 참담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걔가 멍멍 나를 향해 짖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와실이 뭐예요? 했어도 늘 모르겠어. 그쵸? 이 와는 뭘까요? 이거 얼굴에 바르던데 달팽이, 그치? 달팽이 와 짜입니다. 그러니까 와실 그러면 달팽이 같은 집, 자기 집을 되게 크다라고 말한 거네, 작다고 말한 거네. 작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뭐 안 오는데 뭐 하고 있다? 잠은 안 오지만 누워있다. 그런데 북창을 비교한 자, 잠도 안 오고 누워있기도 힘들어서 북창을 이렇게 기대한 자, 뭘 기다리네?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어머 우리 매니저 이름이랑 똑같아. 이내 하늘 도두도다. 이 대승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밑에 뜻도 나와 있잖아. 뭐라고? 오디세가 뭔지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몰라서도 괜찮아요. 우린 뭐만 알면 돼? 첫 번째, 대승의 특징을 소개하세요. 무정하다. 두 번째, 하늘 도두도다. 친절하게 얘는 굉장히 무정한 애다. 얘는 굉장히 나의 한을 도두어준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절대 대승을 놓치면 아니 돼요. 자, 종초 추창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되게 어렵다. 종조가 뭐예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창 밑에 뜻 나왔잖아요. 슬퍼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내가 원래 농가 굉장히 즐겼는데 즐기던 농가도 흥 없이 자기 귀에 들렸대요.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뭐 계속 나와? 한숨 계속 나와. 지금 굉장히 뭐하다라고 그랬는데 소개한 거예요. 서러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서러움을 도와준 두 가지 소재를 찾아줘요. 첫 번째가 개, 두 번째가 데스. 그럼 답하세요. 기억은 실제하는 존재다. 오, 니은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X. 둘 다 실제했고요. 자, 두 번째가 진짜 별표죠. 문학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 자체가 화자의 절망이다.
X지. 화자의 절망감을 돋워줬다 라면 맞는데 이것 자체가 화자의 절망이다. X입니다. 화자의 희망이다. 대승이. 정말 잘못 읽은 거죠. 한을 돋워준다고 했으니까 X해야 하고요. 세 번째 가볼게요. 자, 기억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했다. 말을 좀 만들 수는 있어. 화자의 내면을 더 참담하게 만든 사물이다 라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화자의 외양이다. 아닌 것 같죠. 기억은 화자에 뭘 부각시키고 초라함, 참담함, 뭔가 슬픔, 처참함 이런 걸 부각시키고 니은은 화자의 수심, 다른 글자로 바꿔줘요. 하늘도두도다 라고 했으니까 몇 번 찍어야 해요? 4번 찍어줘야 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은 깜놀할걸. 뭐 누앙사, 뭐 이론서에서 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가봐봐요. 계속 가봐봐요. 서브노트에서 이 대목을 그대로 같이 읽고 문제도 풀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정말 아니 되고 많이 했다 잘난 척 계속. 자, 계속 이제 그만하자. 자, 10번 가요. 이야, 동영 모의고사 3회차에서 이 작품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고전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막 아무 느낌 없다니까. 저 혼자 신났다니까요. 저 혼자 막 우와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아무 개념이 없죠. 자, 헌난설원이 쓴 사시사 소개하시죠. 몇 계절이 담겼구나? 4계절이 담겼구나. 종류는 한시입니다. 한시예요. 한시 내수 중에서 봄을 읊은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너는 한자 성어 일단 먼저 읽고 올게요. 1번 읽어줘요. 네 이름이요. 금슬지락. 너를 금실지락이라고 읽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쵸? 사실은 금실 같은 말로 쓰고 금실지락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말. 금실지락이 뭐예요? 부부. 그래, 왜 망설이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금슬지라.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거네, 사이가 나쁜 거네? 사이가 좋은 거. 왜 부부 사이에 금실이라는 말을 써요? 금이 뭐예요? 검은고, 슬이 뭐예요? 비파. 그치? 검은고, 비파 혹은 큰 검은고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두 개가 잘 어울리는구나, 잘 안 어울리는구나? 잘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악기에 지금 부부 사이 관계를 빗대고 있는 말. 두 번째 읽어줘요. 전전불매. 그치? 네가 집에 있는 너 뭐게? 쌤 뒤에요. 아니라니까. 자, 나무의 한쪽 그리고 나무의 또 다른 쪽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근데 무슨 미? 안일미. 집에 나무로 만든 거 뭐가 있을까?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안일미. 자고 있는 거야? 안 자고 있는 거야? 안 자고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전불매. 너 뭐하고 똑같구나? 전전, 반측.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자는 걸 뭐라고 부르는구나? 전전불매라고 부르지. 반측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불매를 살짝 바꾼 거죠 뭐. 이것도 했는데 모르지 뭐. 자, 세 번째 가요. 네 이름은요? 금의 야해. 그게 뭐죠? 비단 옷을 입고 어디에? 밤에 돌아다니고 있어.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보람 없다의 뜻일 거고 4번은 알 거죠? 뭐죠? 맥수지탄. 보리만 무성하게 자랐어. 어디에요? 도읍지에. 그치, 나라 도읍지였던 곳에 보리만 무성하다는 얘기는 뭐 했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탄식 아니겠어요? 4번 찍은 사람은 꼭 저랑 만나요. 자, 앞에 내용 뭐로 가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이 미인은 누굴까요? 화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지. 고혜원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왜 단장해요? 님 만나려고. 그치? 님을 뭔가 만나기 위해서 막 꽃단장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곁발을 비스듬히 거드니 비치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제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질문. 금제갈. 금으로 만든 제갈. 꾸민 안장. 누가 쓰는 거게요? 님이 쓰는 소재겠지. 근데 어디로 떠났는가? 라는 말은 여기 있다, 여기 없다. 여기 없다. 님 여기 없다. 그럼 다시 가요. 원앙은 쌍으로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원앙은 나하고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그러니까 나의 뭔가 외로움을 돋우는 소재로 지금 쓰인 거고 사실은 이게 한시라서 해석이 버전마다 좀씩 다 다른데요. 이 비치새가 보이는데 이 비치새도 역시 나하고 뭔가 대조되는 소재로 등장했겠지.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여기 물었으면 대박 어려운데 이 봉황곡이 뭐냐? 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노래라며. 그러니까 님이 여기 있어서 없어서 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노래를 연주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생각나는 네 글자 성어가 있을걸. 금으로 시작하는 애. 금슬지락. 여기라면 금슬지락이라는 성어가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고 풀숲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질문. 임을 상징하는 소재가 하나 나왔다.
누구? 나비. 그치, 나비. 뭔가 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왜냐? 사라지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사실 또 다른 버전의 한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비가 다른 꽃 위에서 춤추네.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미줄이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이미 다른 여자랑 뭐 이런 장면인데 뭐 이런 정도 의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질문. 달빛은 술잔에 담긴 술만 비춰줘. 달빛은 누구를 비춰주지 않아? 임을 비춰주지 않아. 나 혼자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예요. 그래놓고 항상 현대시든 네가 고전 작품이든 주제는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시름겨운이는 외로운 밤에 뭐 어쨌다고요? 잠을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너 금술지락 찍어야 해.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아니면 전전불매 찍어야 해요. 전전불매 찍어야 돼. 그래서 잘 몰랐다면 마지막 보면서 반드시 너 의미를 생각해보고 선택지에서 골랐어야 한다. 그래서 봄인데 어머 님 없이 혼자 있어 외로워하고 있는 봄에 대한 사시사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성어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네 이름은요? 금슬지라. 두 번째 네 이름은요? 전전불매. 세 번째 네 이름은요? 금의 야행. 네 번째 네 이름은 맥수지탄. 어마무시하게 잘난 척하겠죠. 뭐 작품 쭉쭉 이러면서 국가지 성의모사 제 3에서 풀었지롱 막 보여주고. 제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어 보여드릴게요. 뭐 다 했다 뭐 다 했다 또 가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만 나와라. 11번 갑시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여러분 소개하시죠. 상대 높임법은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높이는 것도 상대 높임, 낮춘 것도 상대 높임.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체. 우리 주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를 직접 높일 수도 있고 어떻게 높일 수도 있지? 간접 높일 수도 있는 네가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 객체가 뭔지 소개해 주세요.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너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할 거죠.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서술어가 필요하죠. 불러봐요.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쭙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할머니를 데리고 가요? 할머니를 모시고 가요? 할머니를 모시다.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를 뵈요? 할머니를 뵙다. 누구를 높이는 거네? 목적어를 높이는 거지. 할머니에게 주다 해.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그치? 에게도 잘 안 씁니다.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물어봐요. 여쭤봐요. 여쭤봐요. 물론 뵙다 뵈다 복수표준어고 여쭙다 여쭈다 복수표준어죠. 너도 우리 시험 전전날 찌기뜨강의 새지롱.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주어를 높이는 흔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시, 그치? 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가 객체 높임법의 서술어 보고 왔는데 괄호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네요. 이런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문장의 경우 상대, 주체, 객체를 뭐래요? 모두 높였다. 높임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높였다. 다 높였다. 그치? 높였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시죠. 상대 높임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죠. 격식체에 어떤 애들이 있죠? 합쇼, 하오, 하게, 해라가 있고요. 자, 비격식체는 뭐가 있을까? 해, 요, 체와 해체가 있죠. 우리말 모든 문장은 상대 높임법이 있다. OX. 우리말 모든 문장은 상대 높임법이 다 있어요. 다만 누구는 높인 거죠? 합쇼와 하오는 높인 거고 하게와 해라는 낮춘 거고. 누군 높인 거죠? 해오는 높인 거고 해는 낮춘 거. 질문 뭐뭐 다로 끝나면 뭐 쓴 채? 해라 채. 높인 거에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지 않았으니까 1번은 X. 자, 될까요? 반말로 해줘요. 될까? 무슨 채? 해채. 그치? 근데 될까요? 무슨 채? 해요채. 높였어요? 낮췄어요? 높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긴 했구나. 하셨습니다. 비읍니다. 무슨 채? 합쇼체. 너 높인 거야, 낮춘 거예요? 높인 거예요. 상대 높임 있구나. 상대를 높였구나. 확인할 수 있고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났네? 비읍니다로 끝났죠. 그러니까 역시 무슨 체구나? 합쇼체.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높인 거예요. 질문 바꿔요. 상대 높임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 다만 상대를 높인 건 누구를 제외하고?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진 다 높였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찾을까요? 시 찾을까요? 2번에 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높이지 않았어요. 3번에 시 어디 있어요? 하셨습니다. 4번에 시 어디 있네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 들어있네. 그래서 이제 뭐 찾으면 돼요?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찾으면 되죠? 찾아줘요. 시작. 드리다. 여기는요? 없어요. 몇 번 찍어요? 3번 찍어요. 질문 모시다에도 시가 있다. 주체를 높였다. X 조심해야죠. 모시다의 시는 주체 높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높임이다? 객체 높임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시간의 문제고 촘촘히 확인하셨다면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정답은 3번. 또 잘난 척을 하겠죠. 뭐 어마무시하게 하겠죠.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지우고 있을게요. 자 12번 갑시다.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래요? 신동엽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 이 시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알아요? 신동엽 씨가 40이 되기 전에 되게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올해가 신동엽 씨가 돌아가신 50주년. 그래서 그 신동엽 씨가 사실은 처음 등단할 때 썼던 장시. 그런데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등단할 때 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고혜원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 같은 건 변할까 그대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엽의 대표적인 시 뭐가 있지? 껍데기는 가라! 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찾아야 될 건 일단 선택지 확인하면 직설적인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일단 여기 직설적인 어조 여기만 봐봐요. 뭐라 너라 무슨 투야? 직설적인 어투가 보이죠? 근데 이 뭐라 너라가 똑같이 어디 있게? 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일련이 똑같이 있어. 뭐라 너라. 내용도 비슷하다. 너를 빼버리고 국경이며 탑이며 너 살짝 바뀌었죠? 자, 쭉 가래 밀어 바다로 뭐라 너라.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게? 수미 상관, 수미 쌍관, 수미 상응. 그러니까 네가 뭔 격이야? 주제격이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뭐라 너라 네가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거 확실해 보이고. 두 번째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시를 쭉 보시면 고전에다 짝 붙일 만한 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앞부터 가볼까?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이왕 있는 거 시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그럼 안개는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그치, 세모해야지. 이걸 걷어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쭉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질문 국경 동그라미 세모. 세모. 탑은요? 세모. 너는 포인트가 어용하게 울타리. 어용하게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법 열라 외워놓고 적용을 잘 못해. 자, 은유법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A는 B다. 또요. A의 B. 또요. B가 있죠. 여러분 소개하시죠. 해원과 천사를 넣어서 은유법을 만들어봐요. 해원은 천사하다. 두 번째, 해원의 천사. 세 번째, 제가 지나갈 때 천사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세뇌 같아. 자, 질문. 나타내고 싶은 건 해원이에요? 천사예요? 해원이죠. 이게 원관념. 이게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고 이게 내가 빌려온 보조관념. 몰래 숨어서 빗대고 싶은 빌려온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개하세요. 어용하기 포인트야? 울타리가 포인트야? 어용하기 포인트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학문, 뭔가 권력에 봉사하고 있는 학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질문 쭉 가래 링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라. 여기다 조사 하나 넣어줘요. 가래로. 선생님 이 가래가 그 가래 아닙니까? 아니야. 이 가래는 뭐죠? 농기구 가래입니다. 흙 따위를 이렇게 퍼내는 도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삽 머릿속에 큰 삽 정도 떠올리면 가래랑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쭉 부사로 써서 모두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죽가래. 네가 넉가래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가래 방언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해석 가능해 보여요. 다만 바다로 몰아 넣어야 되는 요 녀석은 동그라미다 세모다. 세모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걸 설치할 거예요. 소개하시죠. 국경은 왜 필요하죠? 나라의 경계. 탑은 왜 필요하죠? 감시. 그치? 어용학은 왜 필요하죠? 나의 이익. 뭐 이런 걸 왜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바다로 몰아 넣으래. 대놓고 말했어요? 돌려 말했어요? 대놓고 말했죠.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여러분 소개하시죠. 날새는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왜요? 왜요? 그냥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 그래서 잘했어.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과 대조되는 걸 찾아줘요.
만 가지와 만 노래. 세상은 다 따르게 다 따로 가고 있는데 자연은 뭐하다? 하나.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자연은 하나다.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인데 뭔가 인간의 것들은 되게 많아. 이걸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대놓고 말해요? 돌려 말해요? 대놓고 말해. 다만 굉장히 상징적이다. OX. 오, 상징적이죠. 너하고 너는 대조의 느낌 강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연이라고 너를 풀었다면 자연은 뭐에 반대? 인공의 힘을 더하지 않은 게 자연 아니야. 그럼 인공의 힘을 더한 너를 뭐라고 부를까? 하게 인위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대조하고 있구나 느꼈다면 대박 잘 읽은 거지.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대. 그러면 악을 양조한 체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네. 그럼 이 큰 체계를 가져온 집단은 동그라미 되겠네? 세모야 되겠네? 세모. 뭔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계속해요.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그럼 위조품을 만든 형식은 동그라미야 해? 세모야 해? 세모. 그럼 조직도 세모가 되는 순간이고 계속 가요. 하여 전통은 궁궐 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질문. 자, 조작된 권위는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세모고요. 전통은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세모. 전통은 이게 되고 조작된 권위가 전통과 이꼬르의 느낌이 강력하며 주위를 침식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느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하고 싶은 말. 국경이며 탑이며 1만년 울타리며 쭉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소개하세요. 고전적인 질서 어디 있어요? 전통. 그치,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러범칙한 게 여기밖에 안 나와. 고전적인 질서, 전통이라고 봤다면 이것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했다. 희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동그라미 X예요? X예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대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소개하세요. 너도 맞는 설명일 거 아니야.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어디 농기구 나와? 가래. 다시 뒤에 맨 뒤에 보여주세요. 가래가 농기구라고 확인했다면 자, 이 농기구의 상징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가래로 이런 걸 밀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이라고 받은 거고 소개하시죠. 국경, 탑, 울타리를 뭐라고 받았구나? 체제, 몰아넣어라, 없애라. 그러니까 체제 개혁으로 받았구나. 이 역설은 모순을 얘기하는 역설, 거스를 역자의 역설이에요? 아니면 힘역자 역설이에요? 힘력자 역설,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만약에 거스를 역자 역설이 무슨 뜻이지? 모순, 내용상의 모순이 있어야 역설인데 지금 여기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시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게 뭐 있어요? 보여주세요. 껍데기는 가라. 똑같은 얘기하잖아. 껍데기는 가라. 부정적인 거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은 변하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간암으로 되게 슬프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자제분되는 신좌섭씨, 신우섭씨 이름도 재밌어. 좌섭, 우섭. 그쵸? 굉장히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50주년 기념 때 이 시도 한번 읊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1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잘난 척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뭐 이런 문제를 줘, 그쵸? 우리 너무 쉽게 푼 문제잖아요. 그죠? 많이 연습했죠? 기억, 리을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질문. 서술자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 어디서 말하는 사람?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지? 화자, 시적 화자, 서정적 자, 뭐 이런 말을 쓰고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말할 건데 서술자가 개입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재현 변호사님, 서술자가 개입된지 어떻게 알아요?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말해줘야 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네. 가봅시다.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 노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야로 밤낮으로 도련님을 생각하며 우는데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소개하시죠. 무슨 법? 설의법. 의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해줘요. 소리가 화평하지 않다. 누구의 소리가? 얘 뭐해요? 얘 지금 울어요. 그 무슨 소리가? 울음소리가 뭐하지 않다? 화평하지 않다. 누구 생각이야? 춘향의 생각, 서술자 생각? 서술자 생각이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지금 개입해서 말을 해주고 있구나.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 이상할 것인가? 야, 똑같은 수사법이다. 무슨 법이에요? 설의법. 여러분 풀어줘요. 무슨 뜻이에요?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 다 뭐하다? 상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 역시 서술자가 개입했어요. 임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 없어 밥도 못 먹고.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항상 밥이 맛있는 거야. 불안한 잠자리에 잠도 못 자고 돌연유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점. 야,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죠? 양기가 세지나요. 진양조 울음이 되어 뭘 하네요. 노래를 부른다. 뭐의 시작? 노래의 시작이지.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을 따라 갈까보다 천리라도 갈까보다 만리라도 갈까보다 바람도 씌워놓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다 뭐의 종류? 매 종류. 쉬어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이미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안 쉬고 달려가리. 한양 계신 우리 난구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이건 누가 부른 거예요? 춘향이가. 그럼 누구의 개입이 아니야? 서술자의 개입이. 너무 쉽게 해줘. 서술자의 개입이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둥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야, 땡큐다. 무슨 법? 설의법. 무슨 뜻이에요? 목석이라도. 그치? 나무라도 돌이라도 다 뭐한다? 감동을 받는다. 누구 생각? 서술자의 생각이지 우리한테. 그래서 몇 번 찍어라. 3번 찍어라. 친절하게 답을 주고 있는 문제. 미안해요. 틀린 사람. 너무 쉽다고 제가 설명해서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많이 연습했으니까 확인할게요. 일단 뭐 춘향전 자체로 굉장히 많이 봤고요. 우리가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서술자의 개입, 작가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같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 작가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일단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줘. 그다음 이 상황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들어가. 세 번째, 인물의 심리를 다 읽어줘. 네 번째, 줄거리, 앞에 이런 일이 있었어. 혹은 앞으로의 사건을 제시하는 것도 다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작가의 개입 같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요. 첫 번째 어떻게 개입해요? 등장인물을 평가해. 두 번째, 상황에 대해 판단해. 세 번째, 인물의 마음을 읽어줘. 네 번째, 줄거리 요약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줘. 다 뭐구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 갑시다. 제가 너무 가리나요? 계속 나와. 14번 가요? 깜짝 놀랐죠, 역시? 안 놀랐어요? 그래, 왜 놀랐는지 잠시 다시 만나고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사실은 소설 문제였지만 비문학처럼 푸실 수 있었죠? 제목이 뭐라고 소개했네요? 향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 그치,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넘이 마을이란 마을이 나오네요. 자, 옳지 않은. 그러면 세 개는 옳고 하나가 나가리니 그 하나를 골라라. 확인할게요. 1번 토속적이다. 어떻게 알아요? 사투리. 그치, 방언. 사투리. 어디 나와? 아즈바니 메다레. 맨 마지막에 보이잖아. 아즈바니 메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그치, 사투리가 나와. 그러니까 토속적인 건 확실하고 억센 삶의 현장. 어떻게 확인하지? 억세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다. 드세다. 삶의 현장은 뭐야? 인간이 사는 삶의 장면은 다 삶의 현장이야. 선생님, 저는요, 막 일하고 그런 어떤 삶의 현장,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떠올렸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장면은 다 삶의 현장이지. 그럼 뭐 확인하라는 거게? 억세다. 사실은 포인트가 억세다. 억센 장면이냐가 포인트인 거. 두 번째, 신둥이의 새파란 불이 생의 욕구. 뭔가 신둥이의 새파란 불이 나오는데 이게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욕망인지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갓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여겨야 해요? 존중해야 외경. 의식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동장내 절가. 절가는 머슴이란 뜻이에요. 자, 동장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했다. 동조가 뭐예요? 같이 했다. 의견을 같이 했다. 혹은 행동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 봅시다.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에 터진 두 면을 둘러쌌대요. 그리고 방앗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 과연 그 방앗간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대.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대.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얘 이름 왜 신둥이에요? 흰색인가 봐.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뭐 할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죠? 이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 처음엔 잡으려고 했네요.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흰둥이 뭐 하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점 뭐 확실하다. 전지적 작가 시점 생각을 다 읽어주고 있잖아.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짐승이라도 아무리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여러분 생략된 말.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일 수는 없는데 라고 말했겠지. 아 할아버지는 뭐 하고 싶었구나. 안 죽이고 싶었네요. 계속 가볼게요.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자 현관편 착취해야죠. 왜요? 때려라. 뭐니까? 방언이니까 때려라. 방언이 또 있네. 때려라. 고함 소리가 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때려라겠지. 그치?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어.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걸 느꼈대. 누가 도망갔구나. 신둥이가 도망갔구나.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누가 뭐 하게 했어? 도망가게 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저마다 그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었어. 누가? 동장내 절가, 동장내 머슴이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즈바니 왜 달해? 무슨 뜻이에요? 아저씨가 그랬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구려. 아저씨가 뭐 하게 했군요? 피하게 했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즈바니 왜 달해? 그러니까 그 왜 누구지? G.O.D에 나오셨던 그분. 윤계상? 맨날 따라하던데? 그죠? 뭐라 하더라? 그 사람이 하는 말. 뭘 하던데? 내가 누구야? 이러면서. 뭐래? 예쁘게 편집해주세요. 아즈바니 왜 저래?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서도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누가 말한 거 확실해? 동장내 절가도 말한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몰랐어도 뭔가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이 사람도 칭찬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못마땅해 한 거예요? 못마땅해 한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몇 번 찍었어야 해? 4번 찍었어야 해. 여러분 소개하시죠.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뭐 하기 위함이었구나? 살고 싶어서. 그쵸? 갓난이 할아버지는 생명에 대한 뭘 느꼈구나? 외격. 사실 외격이라는 건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만 신둥이 자체를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게 아니라 신둥이가 품고 있는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토속적이다는 어떻게 확인하지? 사투리. 사실 우리가 시험장이라면 물음표 했을 수 있어. 삶의 현장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건 섣불리 건들지 않는 거죠. 다만 지금 답이 명백하게 네가 나왔으니까 그럼 설명하세요. 왜 억센 삶의 현장이야? 지금 뭐 잡아요? 개 잡아요. 그러니까 개 잡는 장면이니까 억세다, 삶의 한 장면이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다 동그라미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회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다 동그라미 명백하게 X 그런 건 별로 없어. 그럼 이럴 땐 물음표를 해놨어야 합니다. 다만 토속적이다가 사투리가 있으면 토속적이라고 고회원이 말했는데 사투리가 있나? 이런 건 여러분이 생각했어야죠. 이 작품은 1948년에 등장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신둥이 개가 나와. 마을 이름이 뭐래? 목넘이 마을이래. 그러니까 뭔가 넘어가는, 목이 있는 뭔가 자리 잡은 그런 마을인가? 평안도에 있는 마을로 등장해요. 근데 이 목넘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서 일제의 어떤 손길을 피해서 만주로 많이 갔대. 그럼 이 마을엔 누가 많이 사는 거야 결과적으로? 정착한 사람이에요? 유이민이에요? 유이민이 많이 사는 마을로 등장하거든. 근데 자기들은 유이민이면서 이 흰둥이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해. 왜냐면 얘가 흘러들어온 개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 개를 지금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동네 개가 갑자기 며칠 사라져요. 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얘랑 같이 나갔으니까 니네 안 좋아. 그래놓고 그 나갔던 개들을 다 잡아먹어버려. 그 다음 지금 누구도 잡는 거예요? 신둥이도 잡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그래서 신둥이가 새끼를 낳는데 바로 함께 나갔던 그들과 함께한 새끼를 낳아. 그래서 막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 이렇게 낳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 새끼들을 이 신둥이 개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 주워서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 또 자손을 이어가게 만들어. 결국 맨 마지막에 신둥이는 죽게요, 살게요? 죽어요. 사냥꾼이 빵 쏴서 죽이거든요. 이 작품 되게 상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신둥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해. 끝까지 뭐 하느냐? 뒤에 이어가게 해. 강인한 무슨 력? 생명력. 그러니까 신둥이는 비록 목숨을 다했지만 뒤로 끝까지 이어가게 하는 생명력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신둥이 자체가 우리 민족, 뭔가 흘러다닐 수밖에 없었던 유이민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점, 갓난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살려줬잖아. 휴머니즘.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요? 황순원. 그럼 생각해두는 사조가 하나 있어. 휴머니즘.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잘한 거고 이런 내용까지 가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먼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갓난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다. 이러고 끝나. 안에 이야기가 있고 밖에 이야기가 있다. 무슨 구성이게요? 액자식 구성이기도 하지. 그래서 안에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마지막은 내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주인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소개하세요.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깥의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 왜 이렇게 길게 소개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출에 나왔었어. 신둥이 개 이야기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작품이 의미가 있어서 한번 쪽지 시험으로 다시 다뤄드린 적이 있고 왜냐? 이 황순원이라는 작가 자체가 이 휴머니즘 이 목남이 마을개도 그렇고 독진은 늙은이도 그렇고 해방 직후 사회 현실을 뭔가 중도적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 48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 치하도 힘들었지만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별로 힘들었다고. 신둥이가 막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그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풀이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무슨 사조예요? 휴머니즘. 항상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바탕이 깔려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순원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서울시만 열심히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틀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 잘난 척은 그만하고 쉬워 문제로 바로 갈게요.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 그랬네요. 선택지 먼저 확인할까요? 1번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 두 번째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세 번째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 많았다. 질문 창작이 뭐죠? 만들어내는 거.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 소설을 즐겼다. 그러면 질문 누구도 즐기고? 상층도 즐기고 하층도 즐겼다는 뜻인 거죠. 확인할게요.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씨가 우연히 뭐 읽어요? 언문소설을 읽다가 질문 언문소설이 뭐죠? 한글로. 그치? 한글로 된 소설이죠.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왜 들렸을까요? 소리내서 읽었구나.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재수를. 그럼 소개하시죠. 찬성공과 부윤공은 어떤 관계구나? 형제. 어떻게 알았어? 재수라고 소개했잖아. 그러니까 부윤공이 찬성공의 동생이구나. 자, 이 부윤공의 부인은 이 씨를 계단 아래 서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무섭네요.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에는 무슨 전제가 있어? 슬프다. 부녀자는 무식하다. 뭐 이런 말이 전제가 돼 있는 거네요. 어찌 뭐 중에 있으면서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요. 여러분 소개하시죠. 예의에 어긋난 책이에요. 소리내어 읽은 게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예의에 어긋난 책이지. 그치? 뭐 읽는 게 예의에 어긋나다? 언문소설 읽는 게 예의에 어긋나다. 그러니까 상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의에 어긋난 책을 게다가 뭐 해서 읽었다? 소리내어 읽어서 누구와 같아지려고? 평민과 같아지려. 여러분 소개하시죠. 평민은 뭐 읽었구나? 언문소설 어떻게 읽었구나? 소리내어 읽었구나. 당시 근대화 이전에 낭독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도 들으라고 일부러 소리내어 읽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중에 있었는데? 상중에 있었는데 소개하시죠. 누가 돌아가신 거게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찬성공 형제의 부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죽은 게 아니고 어머니를 지금 정경부인이라고 불렀구나. 여러분 살짝 기억하셔야 되고 이 찬성공이 이심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부윤공이라는 사람이 이괴라는 사람이었대. 근데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슬픈데요. 저 이심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이 아내 이 여자를 이렇게 언문을 읽었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친정으로 가! 쫓아내는 장면이 이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슬픈 내용이 뭐 이 뒤에 좀 딸려 있어요. 자, 전기수 동그라미 한번 뭐 하는 사람? 책 읽어주는 사람. 책 읽어주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 늙은이가 어디 살아요?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뭘 읽었는데 언문소설. 입으로 읽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읽었다는 얘기구나? 소리내요. 읽었다는 얘기구나. 숙해왕자, 소대승전, 심상전, 설인귀정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대요. 가장 재미있고 기묘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이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to be continued 이러고 말을 안 해주는 거죠. 30초 후에 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요.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뭐 하네요.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뭐라고 불렀네. 요전법이라고 한다. 요전법을 소개하면서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한번 헌택지랑 확인해보죠. 1번 상층 남성들은 상중 A법에 매우 엄격했다. 어떻게 알아요? 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재수를 막연한 취잖아요. 두 번째, 혼자 소설을 보면서 뭐 하기도 했다. 소리내어 읽기도 했다. 역시 가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 많았다.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몰라요. 그쵸? 상층이 아닌 하층도 뭐 했다. 소설을 즐겼다. 어디서 확인했지? 나달라 보여줘요. 네가 하층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라고만 했잖아. 동문 밖에 살면서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짝 하층민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더 나가서 사실은 헌택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헌택지는 굉장히 넓게 얘기했어요. 소설이란 말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박스 안에서는 어떻게 좁혀놨지? 언문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내용은 살짝 우리가 처음 본 내용일 수도 있었으나 너무나 많이 연습한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16번 갑시다. 다음에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거. 지문은 굉장히 길었으나 역시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볼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세 개는 일치고 하나가 불일치. 하나를 잡아냅시다. 선택지 확인하시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 여러분 소개하시죠. 음악사적 의의. 의의가 뭐예요?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고전파 음악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악사적 의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음악가를 예시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지니까 보일 거 아니야. 거기 어디 나와? 불러봐. 자, 확인해요. 두째 달락 보여줘봐요.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이 완성일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래놓고 이 시기에 누가 있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두루루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너 확인이 이미 먼저 되고요. 또 넥지 확인할게요. 자,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었다. 이거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죠? 마지막,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질문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게? 물음표.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찾아줘요. 물음표 어디 있어요? 시작할 때 확인합시다.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여러분 뭐가 막 유발됐어? 알고 싶어요. 호기심 막 유발됐죠. 사실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지만 이 물음표를 쓰는 이유가 뭔가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여기 봐라, 뭔가 독자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물음표. 이게 영화가 아니니까 읽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쭉 읽어야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문장부를 통해서 뭔가 독자의 관심, 호기심 끌고 있구나. 그러니까 몇 번은 일단 답이 아니야. 다시 선택지 확인할게요. 누구 지워야 돼? 2번과 4번 지워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아주 땡큐한 문제였어. 왜냐하면 1번과 3번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내용은 음악사적 의의가 있냐? 아니면 형식과 내용이 고전파 음악이 분리가 됐냐? 이것만 찾으면 아주 쉬웠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지를 잘 요리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읽으면 너무 힘들겠죠. 확인해 봅시다.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어 있던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앞뒤 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내용일 거고, 여러분 소개하시죠.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첫 번째,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운동에서 출발한 음악이구나. 또요. 종래 뭐하는 음악?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서 뭐 어쩌다고요?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 분리예요? 일체화예요? 일체화를 꾀하고, 그 다음 뭐 했대요?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했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뤄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뭘 위한 뭐다?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는데? 종교음악 안에 음악 퐁당이었는데 이 종교음악을 탈피하게 한 게 누구구나? 고전파였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소개를 한 거죠. 답은 나온 것 같고 계속 봐요. 또한 플러스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이 뭐?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사람들, 이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이때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뭐가 완성됐다고요? 소나타 형식도 완성되었대.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라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제자로서의 고전을 모두 뭐하게 되었다? 지향하게 되었다. 선택지와 관계없으니까 빨리 읽어도 괜찮죠?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북한 사람처럼 읽은 것 같아. 어디에 고전파 음악의 의의가 나와? 읽어요.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했으며 라는 의의가 있고 또 뭐래요?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한 의의와 가치가 있다 라고 소개한 거지.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마치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고전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라 라고 우리한테 뭔가 부탁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고전파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판단했다면 정말 잘 읽었다. 다만 시험장이라면 여기까지 읽을 필요 없었다. 선택지에서 먼저 두 개를 지워버리고 맨 앞에 니네가 일체화 라고 했으니까 답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 찍고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시험장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비슷한 지문의 내용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는데 굉장히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 지문이야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 혼자 신났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계속 가요. 자, 다음은 됐다 보자. 17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가 국가적 문제에서 이번에 좀 그래도 의미 있다. 좀 어렵다. 약간 수준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리셨다면 아마 수준 있는 문제였으니까 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봅시다. 자,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자, 뭐 반대가 뭐군요? 시험 안 봤어요? 자, 뭐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합리론 반대가 경험론인가 봐. 그치?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는 확실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짓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시험장에서 시험 못 풀어요. 굉장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 써. 뭐라고 써? 합리론과 경험론이 어떻게 반대인지를 한번 써봤어야 해. 여러분 소개하시죠. 합리론의 포인트가 뭐예요?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계속 읽을게. 예컨대 누구? 플라톤.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합리론에 속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감각 동그라미 해야 해? 세모야 해? 세모. 넌 뭔가 불안정하고 너를 통해 지식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감각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이고 너를 통해 지식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 경험론자는 어떤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한다?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 뭔 긍정했지만 감각은 긍정했지만 뭐에다 세모했구나? 지식도 살짝 세모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감각은 인정했으나 여기서 나온 지식을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달라 잘라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착시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럼 소개하시죠. 일상생활엔 뭐가 긍정된다? 감각이 긍정된다.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해? 경험론에다가 집어넣어야지. 그치? 감각을 긍정한다며. 그래놓고 모든 감각적 정보를 자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뭐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도 설명해줘.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감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지 우리가 모든 걸 감각을 다 불인정해서 만약에 하나하나 되짚으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놓고 반대로 여기 잘 읽어야지.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그럼 질문. 실용적 기술 개발은 누구랑 짝이야? 그렇지.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 짝인 거지. 그렇지. 그럼 소개하세요. 그러면 실용적 기술 개발은 어디 들어가야 돼? 경험론 칸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여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실용적 기술 개발은 너랑 짝이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한 거고, 이것과 달리 여기 뭐 집어넣을 거게요? 과학적 연구.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과학적 연구는 얘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적 연구라는 건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에 대해서, 감각적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유지해? 경계심. 혹시 과학이니까 경계심을 당연히 유지했겠지. 그럼 확인하러 갑시다. 선택지 보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뭘 토대로? 경험론적 사고를 토대로. 몇 번 정답 확실하고. 1번 정답 확실하고 2번 답해줘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합리론 얘기하면 살짝 언급하거든. 근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소개하세요. 뒷동네. 일상생활은 뭘 우선해야 해? 경험론 우선해야지. 그치?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려야 한다. OX. X지. 합리론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합리론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나가리야. 네 번째, 감각에 대한 신뢰. 마지막 답 잘해줘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OX. X. 누구는 감각을 신뢰하지 않아. 과학적 연구는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차별적인 어떤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그려내는 게 이 문제에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답에 접근하는 방법이었겠죠. 여러분이 뭐 서술형으로 이해하셨어도 크게 무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었고요. 사실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합리론과 경험론이 나왔을 때 좀 놀라기도 했어요. 문제도 많이 같이 했죠. 바로 18번 하라고 그러네요. 시끄럽대요. 자, 닥치고 그럼 문제를 풀러갈게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험 끝나고 뭐 먹었어요? 우리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점심에 짜장면 드실 거예요? 피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 나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그래서 짜장면 먹어야 되나? 막 이랬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러 갑시다. 선택지 먼저 확인하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자, 피자 배달 확인해야 되고요. 짜장면, 피자 이국적이다. 둘 다 이국적이다. 둘 다 그런지 확인해야 되고요. 짜장면과 피자 값이 싸면서 기분 전환되는 음식이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공통점. 둘 다 값이 싸다. 두 번째, 기분 전환된다. 네 번째,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들은 뭘 제일 좋아한다?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 탕수육. 자, 믿기 어렵겠지만 짜장면 문화,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 뭐도요? 피자도 짜장면도 사실은 공통점으로 나왔네요. 이사한다고 짐을 내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짜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렸을 때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비라도 추적추 오게 되면 짜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면 따뜻한 방에서 입에 짜장면 묻히면서 이런 먹었던 장면 정겨울 수밖에 없다. 그런가? 프로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어쩐지 뚱뚱하더라. 자,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우리 시간 모자라게 하려고. 그죠? 쓸데없는 내용 줬어요. 싸게 먹을 수 있는 뭐라고요? 이국 음식. 이국 음식인데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짜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꿔보고 싶을 즈음 뭐 하고 싶을 때 기분 전환. 그치? 뭔가 기분 전환 할 때 뭐가 좋네요. 짜장면과 피자가 둘 다 좋고 둘 다 무슨 음식? 이국 음식이라고 소개했어요. 싸다라는 얘기도 했죠. 자, 중국식 짜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 그런가?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피자를 주식으로 먹었네요. 자,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아이들은 뭘 더 좋아하는군요? 피자를 더 좋아하다. 몇 번 정답? 4번 정답. 안 틀렸죠? 정답은 4번. 계속 가요. 19번 문제 갑시다. 11을 치고 많이 해서요.
19번 문제 살짝 별표. 여러분 어떻게 푸셨어요?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 개는 적절하고 하나는 따로 노는데 그 하나를 잡아내어라.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그럼 동의어가 뭐예요?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낱말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뭐래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럼 확인하러 갈게요. 1번 가을거지와 추수는 둘 다 써요? 아니면 하나만 써요? 둘 다 써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가을거지를 한자로 바꿔요. 추수 동의어다. OX. 잘했어요.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진술 자체가 OX. X. 일단 첫 번째 너 왜 나가리예요? 말미를 쓰고 있어요. 휴가라는 말도 쓰고 있죠. 둘 다 쓰고 있어서 일단 내용상 X야. 질문 더 나가서 넌 답이 절대로 될 수 없어. 왜요? 말미가 뭐예요? 아니야. 끝말자가 아니야. 말미란 말은 고유어고요. 결을.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겨를을 말미라고 해요. 말미를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시간, 겨를의 의미라고. 그럼 질문, 휴가가 뭐예요? 쉬는 겨를. 누가 훨씬 넓어? 말미가 훨씬 넓어. 말미 안에 휴가 퐁당이야. 우리가 비슷한 말, 유의어로는 쓸 수 있어도 동의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답이 절대 될 수 없어. 내용상 오류라서 답이 안 돼. 두 번째, 너는 동의어가 아니다. 말미라는 말의 범주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얻는 겨루를 말미라고 한다고. 사실은 어휘에 속하는 문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소개하시죠. 얼굴. 15세기 무슨 뜻이었게요? 몸 전체, 보디의 뜻이었는데 현대어가 뭐로 쓰고 있다? face로 쓰고 있다. 의미가 뭐였구나? 축소. 그러니까 얼굴과 안면 우리가 같은 의미, 동의어로도 쓰고 있는데 15세기는 훨씬 더 넓은 범주였는데 네가 좁아졌구나. 소개하시죠. 결에는 무슨 뜻이었는데? 친척이란 뜻이었는데 뭐가 됐구나? 민족이란 말로 뭐 했대요? 의미가 뭐 됐다?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친척이라는 말을 결이라는 말로 쓸 수 있구나 없구나? 있어. 그런데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풀었다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아마 의미 축소, 의미 확대가 맞아서 해당된다 뭐 이렇게 풀었다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지. 그러니까 너하고는 다 무슨 관계로 볼 수가 있다? 동의어 관계로 볼 수가 있다. 넌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의어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를 정말 물먹게 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출제자가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문제를 주었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해서 뭐 얼굴, 뭐 결에 많이 했고 동의관계도 받고 뭐 그죠 엄청 잘난 척을 하고 있네요.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 풀러갑시다. 자, 2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전 살짝 이 문제도 굉장히 출제자가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살짝 지나갔지. 우리가 함정에만 빠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막 빨리만 읽지 않았다면 답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확인할게요. 가 읽고 1번 읽어볼게요.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누구? DDT는 유기염속의 살충의 대명사이다. 질문.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속성 농약이라는 말을 해. 이게 자연 생태에게 뭘 미친다고?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누구를 제시했지? DDT를 제시했는데 DDT 악영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DDT 악영향이 없어. 오히려 DDT를 뭐라고 설명할게? 소개하세요.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그 결과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오히려 너의 좋은 점만 얘기했어. 그래놓고 너의 악영향은 언제 나와? 나에 나와.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악영향이 등장한 거고, 가에서는 악영향을 준 어떤 녀석이라고만 소개했을 뿐 실제 악영향이 없어. 선택지 확인할게요. 뭐라고 받았어요? 중심 화제. 지금부터 뭐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DDT 얘기할 거니까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했다. 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악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어. 명시하지 않았다고. 악영향에 대한 명시가 없어. 그러니까 암시한 거야. 그러니까 암시라는 말을 2번이나 써. 이 출제자가 이런 말을 2번이나 쓸 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암시는 뭐에 반대야? 명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다고. 악영향이라는 말을 살짝 얘기해놓고 사실은 악영향을 안 보여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암시지. 그러면 나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잘 읽었어요? 여기 살짝 DDT가 끼친이 아니라 끼칠,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그치? 끼칠 생태계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 그럼 뭐가 나와줘야 해요? 원인과 결과. 그치? 원인과 결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 유기염속의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해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아? 녹지도 않고 뭐도 안 돼. 분해도 안 돼. 녹지도 않고 분해도 안 돼. 그래서 자, 이 않는다와 그 사이를 다시 연결할게요. 얘 뭐 하지도 않아? 녹지도 않아. 난 뭐 하지도 않아?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뭐가 나왔어요? 원인과 결과. DDT는 토양이나 물속에,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무슨 점? 악영향. 얘 어떤 악영향이었지? 지속성 농약. 사라지질 않는 거야. 계속되는 나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플러스 또 나쁜 점이 또 있대. DDT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염소체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과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버려서 어떤 길?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뭐와 뭐 확실하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 뭐에 대해 소개한 거야? 악영향에 대해 소개한 거지. 그러니까 악영향 2가지. 첫 번째는 수십 년간 축적된다. 두 번째는 멸종의 길을 걷게 만들었어. 그래서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다 깨져서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라는 악영향 2가지를 소개했다. 질문 선택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 더 확인해요. 왜 DDT가 끼칠 영향이라고 소개한 거야? 이게 지금 맞는 설명으로 제시된 거거든. 왜 끼칠이지? 뭔가 일어난 사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게 가능했던 거지. 그럼 계속 가볼게요. 다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뭐 어떤 내용 나와야 해요? 악영향이 많다. 뭐 하자? 사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게요. 다 읽어봅시다.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뿌려진 DDT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전 세계 전역으로 펼쳐줄 수 있대. 그래서 원인과 결과 또 나오네. DDT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조제에서도 DDT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에서도 DDT가 발견되었대. 세상에.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72년부터 DDT 생산 전면 중단되었고 80년에 이르러서 유기염소체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질문. 악영향 찾아줘요. 첫 번째 뭐? 좀 유식하게 정리해줘. 생물 농축. 살아있는 생물에 쌓인다고. 네가 어디로 가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전역으로 퍼져서 세상에 알래스카로도 가고 남극지방의 펭귄한테도 간대. 또 나쁜 점 찾아줘요. 잔존성. 그렇지? 농축과 잔존성이라는 악영향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라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뭐래요? 이미 72년에 뭐 했어요? 생산 전면 중단되었고, 그 다음 80년에 이어서 뭐 했대요? 사용이 대부분 이미 뭐 됐다? 금지되었다. 여기다가 다시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생산도 중단됐고 이미 사용 금지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 있네 없네? 없네. 그러니까 3번을 찍었어야 해. 그러나 우리 마지막까지 확인해요. 자,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암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 DDT는 뭐가 문제야?
생물 농축. 우리 가 다시 보고 올까요?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지속성 농약. 그러니까 얘는 뭔가 계속 지속되고 뭔가 쌓이는 게 문제인가 봐. 다시 라로 가볼게요.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DDT에서 발견했겠지.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각심 있어요, 없어요? 경각심이 뭐예요? 경계하고 깨달아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경각심 어디 나와요? 뭔가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질문, 네가 왜 암시적이야? 그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어. 뭐가 문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가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내가 진짜 알고 있나? 정확히 알고 있나?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놓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잘 풀었구나. 무의식성에 나의 연습이 내장되어 있었구나. 사실은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가나다라 놓고서 가나다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겠죠. 내용도 우리 비슷한 내용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신 문제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되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알고 있나? 스스로에 대한 지식의 점검 필요하고요. 또 점수를 놓고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이번 국가대 시험에서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다음 지방제 대비할 때 이런 부분이 약한 걸 보니 이런 부분 준비해야겠구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겠구나. 또 한 가지 자신감도 좀 얻으셨죠? 시험장에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100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계기가 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 시험 끝나고 좋은 결과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만이 살기다. 저하고는 다음 특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